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촉매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번 주 또 FOMC까지 증시 흐름들, 시장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부터 해서 이제 소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피크아웃이 고점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5월 지표 나온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81년 12월 달이 8.9%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근접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푸틴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올 여름에 물가 상승 압력은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보복성 소비가 워낙 강력하고요. 또한 3년 만에 휴가철 기간 동안에 가족 상봉이 일어나면서 현재 공항 이용객 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무려 211만 명으로 한 1.5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항공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달에 비해서도 근 3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월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관객 수를 보면은 한 경기당 2만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1.3배 정도 늘었고요. 또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서 미국의 기름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5가 넘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갤런당 $8를 넘을 정도로 한 2배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선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세탁 요금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10%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1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배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6월, 7월, 9월이지 않습니까? 6월, 7월은 50bp씩을 올리고 9월 되면 25bp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물가는 그런 기대들을 좀 무색하게 합니다.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F 금리 시장에서 0.75%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단행한 확률이 30%까지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0.75%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프리스 그리고 모건 스테인리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0.75와 관련된 뉘앙스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명백히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또 중립금리 수준까지도 금리 인상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온 뒤서부터 이렇게 강경적인 그 분위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6월 달에 0.75% 정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오버킬 현상이 뚜렷하게 됩니다.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개인들의 주택과 관련된 투자가 크게 줄었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긴축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0.75보다는 0.5% 그리고 금리 인상 있고 나서 6개월 지인 9월 달이 되겠죠. 이때도 물가가 꺾였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게 됐을 경우에 10월 달에도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미국은 사실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되니까 높은데요. 소비 지표도 최근에 보면 좋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속도대로 간다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기간 동안에 9%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FRB 내에서도 매파적 움직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0.5%씩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그 조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아마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에서부터 물가가 올랐다는 점에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마 11월 중간 선거 전후에는 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또 뉴욕 연방은행이나 미시간 대학이 조사하는 3년 뒤, 5년 뒤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예상치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같이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꺾인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25세에서부터 54세 가장 일할 나이에 있는 그 노동의 수요들을 보면은 노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55세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11월에는 아무래도 주시장에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경로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당장 이제 6월 FOMC가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화요일, 수요일, 우리 이제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이번 6월 FOMC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식을지 모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7월과 그리고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7월 달에는 0.5%포인트쯤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고요. 다만 9월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명확한 물가 그 상승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그 표현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는 7월과 8월에는 월 475억 달러씩 보유자산을 축소시키고요. 9월 이후에는 950억 달러씩 축소시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중요 회의인 만큼 분기 경기 전망도 발표가 되고요. 또 8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점도표 상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또 FF 금리의 최종 도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FOMC에서는 비둘기파적인 그 서프라이즈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낙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안전자산을 기피하는 성향이 나오니까요. 위험자산을 기피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달러가 강세인데요. 달러가 강세라는 건 이제 여타 통화의 약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133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엔화 약세인 거죠. 우리가 120엔대, 125엔대 봤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게 133엔까지 엔화 약세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어제 그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장중이지만 1달러에 135엔대까지 24년 만에 가장 그 많은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달러 매수 그리고 엔 매도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그러다 일본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무려 260%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1,200조 엔 정도가 되는데요. 금리를 1%만 올리더라도 정부, 지방정부로 재놓고 중앙정부가 지출해야 될 이자 비용이 4조 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엔화 봤고요. 우리 원화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원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화도 약세죠. 환율 상승으로. 지난번 5월 중순에 1291원인가를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1240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290원으로 오르면서 원화도 환율 상승, 원화 약세인 거죠. 환율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물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 환율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엔화 같은 경우는 앵커레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1달러에 140엔에서 145엔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 하락 압력이 상당히 좀 가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곧 조만간에 우리 한은의 마지노 노선이라고 하는 1,300원 선까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동 평균 대비해서 이격이 20% 정도 벌어지면 항상 시장 개입에 들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개입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0엔대까지 가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판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은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정도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시차를 두고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3, 4분기 뒤에는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익과 관련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채선성 악화, 여기에 또 물류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엔화는 달러당 140엔, 그다음에 원화는 1,300원이 중요한 지금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경기, 그다음에 환율 얘기까지 해서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